안녕하십니까.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이론 강의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제2강 3번 연구설계의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설계의 선택,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마다 제가 좀 체킹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설계의 선택에서 이 겔소가 제시한 연구설계를 보면 연구설계와 타당도와의 관계, 이러한 측면을 보시죠. 밑에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실력 따지기, 거기에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구설계를 할 때는 여러 가지의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실험실에서 하느냐 아니면 현장에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장소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그러한 측면이나 또는 일반화,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더 연구자가 더 이 목표로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뭐 기술 연구가 될 수도 있고 실험 연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자, 겔소가 제시한 네 가지 연구 설계는 동그라미 1, 실험실 기술 연구, 동그라미 2, 현장 기술 연구, 동그라미 3, 실험실 실험 연구, 동그라미 4, 현장 실험 연구가 있습니다. 자, 실험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실험 절차를 표준화하거나 기타 연구자가 통제하고 싶은 변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실험 연구입니다. 자, 이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높은 내적 타당도를 의미한다라고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실험 설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험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교하는 비교 집단 또는 통제 집단이 있는데, 이렇게 할당을 하고 무선 할당, 무작위 할당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것이 바로 실험 설계, 실험 연구인데요. 이런 실험 연구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인과관계와 연관성이 있는 타당성이 내적 타당성, 내적 타당도거든요. 그래서 높은 내적 타당도를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어떤 통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일반화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자, 밑에 실력 따지기를 보면 연구 설계에서 통제 효과가 높다, 통제 효과가 낮다, 장소에 따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3번에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피험자를 무선 선발하고 각 처치에 무선으로 할당한다. 엄격한 독립변인의 조작이 있다. 즉 무작위 할당을 하고 독립변수에 조작을 하고 종속변수에 비교를 하는 것이 바로 실험 설계인데, 이런 실험 설계가 통제 효과가 높은 설계입니다. 통제 효과가 낮답니다. 반대로 각 처치의 무선 할당률이 낮으며 독립변수의 조작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명 비실험 설계라고 말하는데요. 이 비실험 설계는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이니 통제 효과가 낮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소에 따라 실험실은 실험실 연구, 상담 현장이면 현장 연구가 된다. 자, 실험실 실험 연구, 그 다음에 현장 기술 연구 또는 현장 상관 연구라고 하고요. 현장 실험 연구, 실험실 상관 연구 또는 실험실 기술 연구라고 합니다. 겔소가 이야기했던 네 가지 설계 유형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박스, 이 박스에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박스가 있는데요. 자, 실험실 실험 연구는 현장이 아닌 조작된 상황에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변인들 간의 인과성 속성을 정확히 알고자 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가 높지만 일반화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외적 타당도는 낮습니다. 현장 상관 연구, 현장 기술 연구는 전문 상담 기관에서 수행하는 수백 건의 상담 사례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상담 건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는 용이해서 외적 타당도는 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통제 효과는 좀 줄어들어요. 통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가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장 실험 연구입니다. 현장 실험 연구는 모두 다 높은 설계가 되겠죠. 현장성도 있고 실험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다 높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게 가장 이상적인 설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험 연구이지만 실험실 연구에 비하면 실험 변인 이외의 변인을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장성이 있는 것은 통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험 변인 이외의 변인, 우리가 이제 이것을 외생 변이라는데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실 상관 또는 실험실 기술 연구가 있습니다. 실험실 기술 연구는 두 가지 타당도가 모두 낮습니다. 실험실 상관 연구나 기술 연구, 우리가 보통 실험실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현장하고 비교했을 때 현장은 외적 타당도가 높지만 이 녀석은 외적 타당도가 낮다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상관기술 연구가 있는데 이것은 실험 연구에 비교해서 실험 연구는 내적 타당도가 높은데 이 기술 연구, 상관 연구는 내적 타당도가 낮다라고 했죠. 그래서 내적 타당도가 낮고 외적 타당도가 낮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실험실 기술 연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실험 연구는 내적 타당도가 높은 거고요. 현장 연구는 다수의 사례를 보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가 높은 겁니다. 기술 연구는 내적 타당도가 낮고요. 그 다음에 실험실은 바로 외적 타당도가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은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실험실은 뭐 소수의 사례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가 낮고 상관연구, 기술연구는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워요.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운 연구이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가 낮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kelso의 연구 설계 4가지인데요. 이것을 제가 도표로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4가지의 설계 유형이 있었습니다. 자, 이쪽은 내적 타당도입니다. 이쪽은 외적 타당도입니다. 내적 타당도는 인과성 검증 능력입니다.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 정도입니다. 자, 여기를 구분이라 하고 첫 번째는 현장 기술 연구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 실험 연구입니다. 세 번째는 현장이 아닌 실험실입니다. 실험실 기술 연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험실 실험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밑에 조그만 박스에서 보시면 실험 연구와 기술 연구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죠. 실험 연구, 그 다음에 기술 연구, 실험 연구가 있습니다. 자, 앞에 2가지 현장이 있어요. 현장에 들어가면 다수의 사례를 보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가 높다 했고 실험실 상황이면은 그렇습니다.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보통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좀 수월한 것이 바로 실험실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가지 모두 다 높은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이상적인 것이 현장 실험 연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현장 실험 연구는 현장에 의해서 여기 외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했고 실험 연구는 실험 설계이기 때문에 인과관계 규명이 목적이어서 이것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현장 실험 연구가 둘 다 높으면 반대로 낮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 낮은 것은 이것을 뒤집어 버리면 됩니다. 바로 밑에 현장의 반대는 실험식이고 실험 연구의 다른 반대 개념은 기술 연구이니 이 실험실 기술 연구가 모두 다 낮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하나씩 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것을 보면 이거는 실험실 상황입니다. 실험실 상황이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는 낮겠죠. 현장의 외적 타당도가 높다 했으니까 자, 외적 타당도가 낮습니다.
대신 실험 연구입니다. 실험 연구는 말씀드린 대로 내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정리해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현장 기술 연구가 있습니다. 현장 기술 연구에서 이 기술 연구는 말씀드린 대로 외적 타당도가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현장은 외적 타당도가 다수의 사례이기 때문에 높다라고 말할 수 있고, 기술 연구는 여기 있는 실험 연구와 대비된다. 실험 연구는 내적 타당도가 높은 거지만 기술 연구는 내적 타당도가 낮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이거 헷갈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헷갈리니까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현장 연구가 있습니다. 자, 현장이 들어가면 외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실이 있었습니다. 자, 실험실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보시면 실험실 연구가 여기 있어요. 실험실 연구는 외적 타당도가 낮다라고 했어요. 자, 실험실 연구는 외적 타당도가 이거는 높고요. 이거는 외적 타당도가 낮다. 서로 비교,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술 연구가 있습니다. 기술 상관 연구라고도 하는데 기술 상관 연구를 보십시오. 기술 연구가 있습니다. 두 가지 내적 타당도가 낮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내적 타당도가 낮고 이것에 대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험 연구입니다. 실험 연구, 실험 설계라고 하는 실험 연구는 자, 내적 타당도, 인과성 규명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요. 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고 이 도표 안에 있는 것을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보시면 모두 다 틀립니다. 그렇죠? 네. 좀 정리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현장 기술 연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실험실 실험 연구, 이렇게 두 가지가 출제될 확률이 높죠. 자, 정리가 됐습니다. 이것을 좀 도표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도표로 정리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자, 이상적인 것은 현장 실험 연구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제 두 가지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실험실 기술 연구, 상관 연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장 기술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었던 실험실 실험 연구는 서로 이제 대비되는 것이 있어요. 내적 타당도가 높은 반면 외적 타당도가 낮다, 뭐 이런 식으로 대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연구 주제론과 방법론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대목을 끝냈고요. 연구 주제론, 지금부터서는 조금 좀 수월하게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가시면 될 듯 합니다. 뒤에 또 우리가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요. 상담 심리학에서 연구 주제로는 브라운과 렌트가 편집한 상담 심리학 핸드북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상담 심리학 핸드북은 상담의 이론, 실제, 연구를 통합해 보려는 시도에서 연구란 이론이 실제 적용된 결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연구 방법론 거기에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1번 읽으세요. 시작. 단일 사례 연구와 다사례 연구가 있습니다. 단일과 다사례의 동그라미. 2번 읽어주세요. 시작.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입니다. 질적과 양적의 동그라미 쳐주세요. 세 번째, 집단 간 설계와 피험자 내 설계가 있습니다. 집단 간 설계, 그 다음에 피험자 내 설계를 집단 내 설계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횡단적 연구와 종단적 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별표, 횡단과 종단이 잘 출제가 되거든요. 횡단 동그라미, 종단의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아시는데 국한하세요. 뒤에 자세하게 또 나오니까. 자, 단일 사례 연구 설계는 말 그대로 단일 피험자입니다. 넘버, 사례수가 1이라는 거예요. 단일 사례에 대비되는 실험 설계법은 다사례 연구다. 그러니까 단일 사례에 대비되는 게 다사례다 이 말이고요. 다사례 연구의 중요한 특징은 거의 항상 통계적 분석을 한다는 점이다. 왜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통계적 분석의 밑줄입니다.
보충 들어가면 단일 사례 연구 설계, 단일 피험자 연구라 하는데 한 연구에서 한 상담 사례만 관찰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대개 질적 분석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가 하나니까. 자, 질적의 동그라미, 시계열 분석이라든지 일반화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는 걸 시계열 분석이라 하고 사례가 하나니 일반화가 한 개가 되겠습니다. 소사례 연구, 다사례 연구가 있는데 소사례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사례를 따로따로 관찰 분석하여 종합적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사례 연구는 각각의 사례 연구를 분석, 관찰한 후에 통계적 분석을 합니다. 통계적 분석의 밑줄, 별량 분석, 평균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평균 차이 분석이 별량 분석이고 회귀 분석은 인과관계를 보는 겁니다. 변인들과의 상관계수를 기본 자료로 분석하고 중다 상관 분석, 요인 분석 등이 있습니다. 회귀 분석 밑에다 써주세요. 기본적으로 인과관계 규명입니다. 그런데 인과관계를 규명할 때 변인과 변인 간의 상관계수를 기초로 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인과성이 있느냐 그러한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가 있는데 아시죠? 양적 연구에서는 변인을 설정합니다. 변인, 변수란 한 개념 안에서 양적인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질적 연구는 문화 인류학 연구의 밑줄입니다. 주로 문화 인류학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며 질적 연구의 이론을 새로이 도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질적 연구는 이론을 새로이 도출한다. 귀납법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변인을 설정을 해서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을 검증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을 연역법이라는데 양적 연구는 연역법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론을 마지막에 도출하는 귀납법을 쓰는 것이 바로 질적 연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밑에 참고가 있는데요. 참고 보기 전에 밑에 각주 사례 보고 사례 연구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참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보고입니다. 상담자 자신이 담당했던 사례에 대해서 내담자의 문제, 진단, 상담 과정과 내담자의 변화, 상담 성과, 사례 특징 등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례 보고라고 하고요. 사례 연구는 단순한 기술에 그치지 않고 연구자 나름의 체계나 관점을 가지고 분석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상담자 자신이 할 필요는 없고 다른 전문가가 사례 연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상담가의 사례에 대해서 연구자가 사례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상담자가 보고하는 것은 바로 사례 보고가 됩니다. 자, 양적과 질적을 보겠습니다. 양적, 변수를 설정하고 변수를 조작하는 연구가 되는데 거기에 가설을 쓰면 됩니다. 자, 통계 분석을 사용한다. 가설이나 이론을 검증하거나 보편적인 경향성을 발견하는데 탁월하다. 이걸 말씀드린 대로 연역법이랍니다. 연역법의 밑줄. 측정 도구 및 측정 방법을 개발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겠죠. 측정 도구도 뽑아내야 되고 측정 방법도 개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통계 분석 사용을 보면 각종 측정치를 자료로 해서 분석 방법의 총칭이라 할 수 있는데 기술 통계, 추리 통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빈도 분석을 많이 하는데 빈도 분석은 대표적인 기술 통계 방법이고 추리 통계는 가설을 검증할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했던 상관 분석이라든지 회귀 분석이라든지 요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추리 통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질적 연구가 있습니다. 문화인류학 연구, 참여관찰법, 즉 관찰법, 심층면접법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것이 질적 연구가 됩니다. 표준적이며 객관적인 관찰을 강조하기 때문에 고도로 훈련된 관찰자가 필요하고요. 가설이나 이론을 새로이 도출하는 기능, 즉 귀납법의 밑줄. 연구자를 훈련시키는데 에너지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훈련된 관찰자가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그때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상호 보완적인 기능, 질적 방법으로 발견된 가설이나 이론을 여기서 끊어요. 양적 방법으로 연구하여 그 가설이나 이론의 일반성, 즉 보편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그냥 귀납법과 연역법 이런 것들은 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귀납법에 의해서 질적 연구를 하고 이론을 도출해내면 그 이론에 의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양적 연구, 즉 연역법을 통해서 이러한 보편적인 보편성을 검증하게 되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집단 간 설계와 피험자 내 설계가 있습니다. 집단 간 설계는 말 그대로 2개 이상의 집단을 설정합니다. 2개 이상의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되겠죠. 집단은 대개 처치의 여부에 의해서 구분됩니다. 즉 처치하느냐, 처치하지 않느냐, 처치하면 처치 집단, 실험 집단, 하지 않으면 비교 집단, 통제 집단이 됩니다. 피험자 내 설계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은 반복 측정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집단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측정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는 게 피험자 내 설계, 집단 내 설계라고 말합니다. 자, 횡단적 연구와 종단적 연구가 있습니다. 횡단은 일정한 시점에 하는 것이고 종단은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것이다. 종단적 연구와 횡단적 연구는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밝히지 못하는 부분을 밝혀낼 수 있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 관계 밑줄 치면 됩니다. 횡단적 조사는 어느 한 시점, 다른 말로 하면 일정한 시점입니다. 일정한 시점에서 다수 동그라미, 다수의 분석 단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로서 끊어요. 현상의 단면을 분석합니다. 단면의 동그라미, 정태적입니다. 정태적의 동그라미, 간단하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지만 어떤 현상의 진행 과정이라든지 변화 측정은 어렵습니다. 자, 일정한 시점에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변화 과정이나 어떤 변화의 과정이나 진행의 과정을 알 수 있는 건 뭐냐? 종단 연구입니다. 종단적 조사, 장기간에 하는 거라 했습니다. 장기간의 동그라미, 장기간에 걸쳐 여러 시간에 걸쳐 조사를 반복합니다. 반복의 동그라미, 어떤 현상의 진행 과정이나 변화를 측정하여 분석하는 동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동태적의 동그라미. 자, 어떠한 과정적인 측면을 보니까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실력 따지게 보면 횡단적, 단기 종단적 접근법, 발생 과정 분석 설계, 시차 설계법, 그 다음에 6번이라 되어 있는데 양가로 5번으로 바꿔주십시오. 밑에와 번호가 좀 바뀌었죠. 양가로 5번이 계열적 연구, 거기에 별표, 계열적 설계법이라는데 이게 잘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6번 실험연구와 상관연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실험연구와 상관연구는 여기서 말씀드렸죠. 실험연구, 상관연구와 기술연구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내용들 뭐 단일 사례부터 횡단, 종단 이거 쭉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일 사례 연구는 사례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화가 어렵습니다. 여기는 다사례니까 일반화가 되겠죠.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것을 통계적 분석을 한다. 이건 사례가 하나니까 시계열 분석을 하거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분석하는 시계열 분석이 있고 이거는 통계적 분석을 한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죠. 자, 편의상 번호를 매기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양과 질이었습니다. 양적 연구와 그 다음에 질적 연구가 있다. 자, 양적 연구, 질적 연구는 우리가 알다시피 자료 수집 방법이 약간 달라요. 여기는 질문지법을 쓴다면 질문지법, 우편조사법이라고도 하죠. 여기는 참여관찰법, 심층면접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한다. 여기는 연역법이다. 가설을 설정해서 검증하는 절차. 여기는 이론을 도출하는 귀납법을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다수이고 여기는 소수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이 질문지법 이게 이제 측정도가 되잖아요. 여기는 이제 관찰이니까 훈련된 관찰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집단 간 설계와 집단 내 설계가 있다. 피험자 내 설계라고도 합니다. 자, 집단 간 설계는 처치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비교 집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집단을 비교하는 것이 바로 집단 간 설계가 되고 집단 내 설계는 집단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반복 측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횡단 조사와 그 다음에 종단 조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횡단 조사는 일정한 시점에 하는 겁니다. 일정한 시점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수입니다. 그 다음에 정태적입니다. 정태적. 그 다음에 현상의 단면을 보는 것이다. 현상의 단면을 보는 것이 바로 횡단조사다. 대개 이제 횡단조사는 표본조사를 많이 합니다. 샘플링을 해서 표본조사를 많이 하는 것이고, 자, 종단조사는 장기간에 걸쳐서 합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개 장기간에 걸쳐서 하니까 소수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현장 연구가 많습니다. 현장 연구, 필드에 나가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종단조사는 변화 과정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변화 과정 파악이 가능하다. 자, 동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태적이 아닌 동태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고 밑에 있는 실력 따지기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따지기 내용을 보면 횡단적, 단기종단적 접근법, 이게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출제된 거니까 별표 하나 쳐주시고 1번의 횡단적 접근법과 종단적 접근법을 절충한 것이다. 그래서 횡단, 단기종단적 접근법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 3년에서 5년 동안 이 횡단적 설계의 대상 집단을 단기간 추적해 가지고 종단적 발달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사례가 출제가 된 거거든요. 사례에 별표를 쳐주시면 3세, 6세, 9세 3개 집단 아동을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점에서 3살 된 아이, 6살 된 아이, 9살 된 아이를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단기종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년에서 5년 정도, 그러면 단기종단이면 3년 정도 해볼게요. 보통 이제 종단조사 하면은 뭐 10년 이상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따라서 3년 정도 지나면 3살 먹은 아이는 6살이 되고 6살 먹은 9살 되고 9살 먹은 아이는 12살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조사했던 아이들을 3년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아이들을 다시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횡단적, 단기종단적 접근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발생과정 분석 설계가 있습니다. 발생과정 분석 설계는 뭐 할 때부터 뭐 할 때까지, 이게 좀 힌트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추적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과정 분석 설계라고 하는데 매우 적은 수의 아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추적하려니까. 그 다음에 특정 행동이 형성되고 변해가는 과정을 면밀히 추적, 동그라미, 추적하여 분석하는 접근입니다. 종단적 설계를 수정한 접근법이고 특수한 연구 방법이라 말할 수 있겠죠. 관심이 되는 순간순간의 행동을 녹화하고요. 반복 관찰해서 발생 과정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기법입니다. 자, 사례 보시면 또래 집단에서 이제 어떤 아이들이 소수의 아이들이 또래 집단에서 인간관계를 처음으로 형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인관계 기술을 획득할 때까지 그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조사한다면 발생과정 분석 설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차 설계법입니다. 시차 설계법은 이제 이런 거예요. 연령이 같습니다. 이제 근데 출생 연도가 다른 거예요. 지금 20살 먹은 아이랑 한 10년 전에 20살 먹은 아이가 있다. 그러면 나이는 똑같잖아요. 신체 연령 20세, 20세 똑같은데 이제 그 출생 시기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20살이지만 그 아이들의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주제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를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를 수 있으니까 시기마다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말 그대로 시차 설계법이에요. 시차 설계법이란 끊어요. 연령은 같으나 출생 연도가 다른 개인,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개인을 조사 시기를 달리해서 계속해서 조사 연구하는 접근 방법이다. 1번 별표. 이 방식의 용도는 신체 나이는 동일하지만 출생 연도가 다른 개인이 둘 이상의 조사 시기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출생 연도와 조사 시기를 달리해서 연령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시차 설계법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 별표, 이 방식에서는 연령은 일정하게 고정시켜 놓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개인의 변화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밑에 사례는 1977년에 20살이 된 사람과 9년 후에 1986년에 20살이 된 사람,
20살이니까 신체 연령은 같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올림픽 경기 또는 아시안 게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좀 태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1988년에 올림픽을 했고 86년에 아시안 게임을 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태도, 이러한 것들이 좀 다를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해봤을 때. 그래서 66년생 20세의 사람은 86년도 아시안게임의 주역들이었으나 57년생 20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실력 따지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당구장 표시로 하죠. 횡단, 적, 그 다음에 단기, 종단적 설계가 있습니다. 자, 횡단적, 단기, 종단적이면 이 횡단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점에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일정한 시점에 조사하는데 일정한 시점에 예를 들어볼게요. 3세, 6세의 아동들을 조사해요. 다수니까. 자, 아동들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종단이라고 했잖아요. 3년에서 5년 정도인데, 3년 정도를 단기 종단이라고 했을 때, 자, 일정한 시점에 3세, 6세 아동들을 조사했어요. 자,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후에 조사했던 아이들이 6세, 그 다음에 9세가 되겠죠. 9세의 아동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3년간의 변화를 알 수가 있겠죠. 3년간의 변화를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횡단적, 단기 종단적 설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생과정 분석 설계가 있었습니다. 발생과정 분석 설계. 자, 뭐 할 때까지의 어떤 과정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과정을 추적 분석하는 것이 발생과정 분석 설계다. 간단하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시차 설계법이 있었습니다. 자, 시차 설계법. 시차 설계법은 시간차라고 말할 수 있죠. 연령은 같습니다. 연령 같지만 측정 시기가 다릅니다. 측정, 조사 시기가 다르다. 시기 다름. 자, 이 정도만. 연령은 같지만 측정, 조사 시기가 다른 것. 그래서 이 조사 시기가 다른 이러한 시점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시차 설계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이제 계열적 연구가 있습니다. 계열적 연구는 횡단적 연구와 종단적 연구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 양가로 5번입니다. 양가로 6번이 아니라 양가로 5번으로 고쳐주시고요. 맨 아래에 있는 실험 연구 말씀드린 대로 상관 연구는 양가로 6번이 되겠습니다. 그 번호가 잘못 매겨졌습니다. 자, 계열적 접근법은 잘 나오거든요. 출제에. 계열적 설계, 계열적 접근법. 자, 이거는 횡단과 종단, 저기 있는 횡단적, 단기 종단적 접근법하고 조금 달라요. 거기 보면 횡단 연구와 종단 연구의 단점을 보완했다. 횡단 단점, 그 다음에 종단의 단점, 이 두 가지를 보완한 것인데 어떻게 보완했느냐? 거기 보면은 4번에 보시면 종단적 방법보다는 좀 더 짧아요. 종단 조사의 단점은 시간이 너무 많이 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더 짧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횡단의 단점은 뭐냐? 횡단은 너무 일정한 시점이니까 너무 이제 시간적인 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뭐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더 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횡단보다는 길고 종단보다는 더 짧은 형태의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완한 방법이 바로 계열적 설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거기 개념은 몇 번에 있냐면 2번은 참고하시고 3번 별표 치세요. 출생 연도가 다른 여러 아동 집단을 끊어요. 동일한 종단적 연구 기간 동안 관찰하여 그 결과를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출생 연도가 다르다라고 했는데 밑에 이미지를 보시면 2011년에 3세 된 아동들을 조사를 했어요. 자, 3세 조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3세 된 아이들만 조사하면 이게 횡단이 되잖아요. 횡단이 되는데 2012년에 자, 3세 된 아동을 조사합니다. 자, 근데 여기 3세와 여기 3세는 아신 대로 출생 연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 3세. 근데 이 아이가 몇 세가 됐죠? 4세가 된 거예요. 4세. 이게 바로 뭐예요? 횡단이죠, 횡단. 그러니까 2012년에는 이 아이들이 이제 4세가 되고 3세 아이들을 또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3세 아이들을 조사하는과 동시에 1년간의 간격이 있었어요. 1년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더 짧은 종단이 되겠죠. 되게 종단은 뭐 수십 년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1년 정도의 이제 4세가 된 아이들의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3세가 이제 4세가 됐으니 이 당시의 3세와 이 아이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2011년에 3세였던 이 아이의 조사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과 이것을 또 비교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계열적 연구다.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러면 2013년입니다. 2013년에 또 3세가 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3세가 된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 아이는 몇 세가 돼요? 5세가 되고 여기 아이는 몇 세가 돼요? 4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계열적 연구는 그림으로 한다면 이게 횡단이고 이게 바로 종단이잖아요. 그래서 횡단과 종단의 어떤 두 가지의 결합 방법이긴 결합 방법인데 이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 했던 거 횡단적 단기종단적 접근법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것은 횡단에서 어떤 아이들을 다수를 조사해 놓고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그 아이들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이거는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6번째입니다. 실험연구와 상관연구인데 실험연구와 상관연구는 앞에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상관연구의 동요는 기술연구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실험연구와 상관연구라는 분류는 연구방법을 기준한 분류가 되는데 행동과학에서 실험연구는 원래 인과관계를 규명한다. 그래서 제가 내적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말했고요. 상관관계는 기술 동그라미 기술이나 분류라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상관연구는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드린 대로 기술적인 측면, 상관적인 측면, 실험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상을 어떤 상관성을 본다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측면을 본다든지 서술입니다. 디스크립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바로 이제 기술연구, 상관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번째 연구보고서 작성입니다. 연구보고서 작성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거 3번 과학적 글쓰기의 일반적 원리가 있거든요. 자, 거기에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게 이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연구보고서 작성을 보면 연구보고서 작성의 개요, 가급적 활자화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는 활자화되지 않는 연구가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활자화가 돼야 이런 것들이 많은 독자들이 읽고 가치가 생기는 것이죠. 보고서를 활자화한다는 것은 연구 내용에 대한 영구적인 기록이 된다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미국 심리학회 APA 요강을 기준으로 한 보고서 작성법을 보면 제목, 초록, 서론, 본론, 결과, 논의, 참고문헌, 영문 요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논의에 별표 치세요. 논의. 자, 그 논의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자, 제목입니다.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기능을 하기도 하며 다른 연구자들이 출판물을 찾는 데도 큰 역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초록입니다. 초록은 간결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되고 이해하기 편리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서론입니다. 서론은 독자들에게 연구 문제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연구 문제의 방향, 거기에 밑줄. 자, 그 다음에 연구를 위한 논리를 발전시키며 검토 또는 규명할 가설의 동그라미, 가설을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서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개 이제 서론의 가설을 서술한 부분 연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 처음 부분에 가설을 쓰는 부분도 있는데 APA의 권장에 의하면 이 서론에 가설이 기술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본론은 일종의 방법인데 연구 문제를 검증하는 설계만 동그라미, 연구 설계가 되겠죠. 절차 동그라미, 도구
도구는 측정도가 대표적이 됩니다. 도구 등 방법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하고 방법 부분이 상세히 언급되지 않으면 다른 학자들이 그 연구의 타당도를 알 수 없으며 다른 연구자가 그 연구를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결과입니다. 연구자가 목표했던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적 자료를 축약하는 겁니다. 결과 축약의 동그라미, 두 자로 요약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결과가 되겠습니다. 논의입니다. 논의는 결과가 가설을 지지했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앞에 가설을 설정했는데 이 결과가 가설이 기각되느냐, 채택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거고 그 결과의 근거한 결론을 진술하며 이 연구의 한계점의 밑줄, 논의의 한계점을 씁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시사하는 상담, 실제적, 이론적, 함의, 동그라미, 함의나 연구의 한계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설의 채택 여부 이런 것들은 바로 논의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참고문헌입니다. 자, 본문에 인용되거나 제시된 모든 문헌은 참고문헌 부분에 수록되어 있어야 되고 영문 요약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외국 연구자들의 이해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문장을 쓰도록 해야 되며 연구의 목적, 가설, 연구 방법, 주요 결과와 결론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과학적 글쓰기의 일반적 원리를 보면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되고요. 애매해서는 안 됩니다. 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정보를 제공하라, 솔직하라, 과장된 진술을 삼가야 됩니다. 논리적이고 조직적이어야 됩니다. 소론, 본론, 결론에 입각한 로지컬. 그 다음에 적합한 문체를 사용하고 반복해서 수정하고 우선 글을 쓰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실력 따지기에 보면 전문적 과학적 글쓰기를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반가로 2번 별표. 1번 과학적 글쓰기는 과학적 현상과 사실, 개념과 원리, 법칙과 이론에 대해 사고하는 내용과 과정을 논리적인 글로 표현하는 활동이 과학적 글쓰기입니다. 과학적 글쓰기의 일반적인 원리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쭉 들어있는데 거기에 현관펜 밑줄, 객관성, 정확성, 비애매성, 비모호성, 논리성의 밑줄입니다. 자,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솔직하라. 완전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점의 동그라미. 한계 없는 연구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점을 기술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과장된 진술을 삼가하고 논리적이고 조직적이어라. 그 다음에 적합한 문체를 사용해라. 반복해서 수정해라. 우선 글로 써라. 이런 것들이 바로 과학적 글쓰기의 일반 원리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강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장 연구의 절차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